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일반 물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평면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1차원 공간에서의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했죠. 챕터 3의 벡터는 일단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입체적인 공간에서 입자의 움직임을 이번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은 입자는 가속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는 가속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차원 공간에서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기준점에서 입자까지의 거리죠.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서 거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1차원 공간에서는요. 그래서 기준점에서 이제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걸 따져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 부호를 붙여주기도 하죠.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1차원에서는 입자의 위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는 그게 어렵죠. 그냥 기준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 가지고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여기서 우리는 벡터 개념을 도입해서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또 우리는 벡터를 통해서 입자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가지고서 이제 입자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거고요. 벡터 표시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서 이게 벡터다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볼드체로 이 글자를 다른 것과 차이를 둬서 볼드체로 써서 이게 벡터다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벡터를 R로 벡터 R로 표시하는데, 이 벡터 R을 통해서 입자의 위치를 파악을 하죠. 벡터 R은 좌표계 원점에서 입자의 위치까지 쭉 늘여놓은 화살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분별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벡터 R은 ix 플러스 jy 플러스 kz가 됩니다. 이렇게 벡터를 표시하는데, 여기서 i, j, k가 뭐냐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죠. 그래서 i는 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j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k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로 각각 x, y, z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차원 평면을 보면은 3차원 평면에서의 ijk라는 단위 벡터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데, 2차원 평면은 이 k 성분 값이 0인 거죠. 그래서 z 성분을 0으로 놓고 보면은 바로 2차원 평면으로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k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z 성분인 값을 0으로 표시하면은 그 물체는 이제 x, y 평면, 2차원 평면에서만 그 사이에서만 운동하는 거죠. 그럼 3차원 공간에서는 입자의 속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에서의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쭉 시간에 배웠어요. 또 이제 앞 시간에서 챕터 2에서도 1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 배우면서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1차원 공간에서는 dt분의 dx로 나타내죠. 그럼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3차원적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일단 1차원에서는 방향성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스칼라만으로도 충분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따지지 않는데, 3차원부터는 2차원, 3차원 여기서는 1차원 공간과는 달리 방향성을 따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1차원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좀 더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는 속도 v는 dt분의 dr이 되는데, 여기서 r은 벡터가 되겠죠. 여기 식 2가 피규어 앞에 나와 있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입자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은요, 속도 벡터는 입자가 움직이는 경로의 접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속도
속도 V는 dt분의 dr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걸 또 성분별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속도 V는 dt분의 ix 플러스 jy 플러스 kz가 되죠. 그래서 dt분의 dx는 각 dx, 그 다음에 j 곱하기 dt분의 dy, k 곱하기 dt분의 dz 해가지고 각각의 성분은 i는 vx, 그러니까 x 성분의 속도, j 옆에 있는 dt분의 dy는 y 성분의 속도, 그 다음에 dt분의 dz는 z 성분의 속도로, 그래서 속도 v를 이렇게 각각의 성분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x는 dt분의 dx, vy는 dt분의 dy, vz는 dt분의 dz가 되겠습니다. 그림 2에 있는 이 그래프는 2차원 공간에서 속도 벡터와 시간 성분을, 속도 벡터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피겨 3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이미 시간 t에 대해서 위치 벡터인 r 벡터하고 이제 t에서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시간이 t 플러스 델타 t가 됐을 때 입자의 위치 r에 t 플러스 델타 t일 때의 위치 r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델타 r 벡터는요, 입자의 위치 변화량,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봤던 변위를 나타내고요. 델타 t라는 시간 변화 동안의 변위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델타 r은 입자의 이동 경로 위에 있는데요, 평균 속도 v바의 이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분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요, 시간 간격 델타 t를 한없이 작게 해서 이제 그 크기를 이제 거의 0에 가깝게, 즉 dt까지 작게 하면은 변이 벡터인 델타 r 벡터도요, dr로 이제 고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델타 r의 방향은 순간 속도 dt분의 dr의 이제 접선 방향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하키 퍽을 실에 연결한 다음 마찰이 없는 공기 테이프를 위해서 이제 원운동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게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벡터 r의 방향은요, 벡터 r은 계속 시시각각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그 방향은 이제 그 길이, 벡터 r의 길이는 이제 일정합니다. 자, 1차원 공간에서 가속도 a는 어떻게 정의가 됐죠? 가속도 a는 dt분의 dv로 정의가 됐죠. 이게 1차원 공간에서의 가속도 크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크기만 나타낸 이제 스칼라 양입니다. 이 가속도 a를 3차원 공간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면은 1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이 가속도의 식을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가속도 a 벡터는 dt분의 dv 벡터로 이제 벡터로서 가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에서 크기나 방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가속도가 이제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 3번을요, 식 5에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가속도 a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요, 가속도 a 벡터는 dt분의 dv 벡터인데, 이것은 dt분의 d에 vx 플러스 vy 플러스 vz로, 그 다음에 i, j, k는 이제 각각 x축, y축, z축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죠. 이게 가속도 a 벡터를 요렇게 이제 성분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i 벡터의 dt분의 dvx, j의 dt분의 dvy, k의 dt분의 dvz로 쓸 수가 있죠. 근데 가속도 a는 dt분의 dv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식 5번과 식 5번에서요.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가속도 a 벡터는 ax 플러스 j의 ay 플러스 k의 az로 이제 고쳐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가속도 a 벡터를 이런 식으로 식 6번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겨 5번은요, 5는 이제 가속도 벡터와 그 성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위를
입자 P가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입자의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 가속도 A 벡터는 그림에서 보듯이 AX 벡터와 AY 성분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은 2차원이죠. 이제 Z 성분이 안 나와 있고 AX 성분, AY만 나와 있으니까 이제 2차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사체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발사체와 공의 움직임은 1차원 공간에서는 이 운동을 설명하기가 힘들죠. 1차원 공간은 기준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준점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높이라는 정보가 필요하죠. 즉 이 그림은 여기서의 공의 움직임은 2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만으로는 이 공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기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서 채원이라는 사람이 허공으로 공을 던지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궤적을 그릴 겁니다. 채원이가 공을 허공으로 던졌어요. 그럼 공은 허공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때 속도 성분을 보면은요, 속도의 수평 성분은 항상 일정합니다. 피겨 9에서 속도를 성분별로 분석해 봤을 때 초기 속도 V0의 X 성분과 Y 성분을 보면은요, X 성분 Vx0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고, Y 성분 V0Y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가 되잖아요. 여기서 속도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고요. 각각을 나눠서 운동을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타 이제 X 성분의 수평 성분의 속도의 수평 성분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채원이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공 두 개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연직 하방으로 이렇게 자유낙하시켰고, 하나는 옆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밑으로 자유낙하하고 있고, 하나는 옆으로 발사된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림을 보면은요, 곧바로 지면에 자유낙하한 공이나 옆으로 발사된 공이나 같은 시간 동안 이제 낙하한 길이는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진으로 쭉 나와 있는데, 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연속 사진을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옆으로 발사된 공이나 밑으로 바로 수직 낙하한 공이나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길이만큼, 같은 높이만큼 낙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실험을 조금 극단적으로 이끌어가서 공이 아니라 이제 총에 장전된 탄환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소총에서 탄환을 발사하는 순간과 같은 높이에서 탄환을 떨어뜨릴 때 움직임을 보면은요,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이나 아니면 자유낙하한 탄환이나 동시에 지면에 떨어지게 됩니다.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은요, 수평으로는 아무리 빨리 날아갔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낙하하는 속도는 자유낙하하는 탄환의 수직 방향 속도와 이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제 얘를 이제 수직 낙하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자유 낙하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는 이제 옆으로 발사된 공이나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공이나 같은 시간에는 같은 길이만큼 떨어진다라는 예로서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소총으로 이제 원숭이를 겨냥해서 쏘는 그런 예를 이제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림이 여기 사진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나뭇가지에 이제 원숭이가 앉아 있고 같은 높이로 이제 총이 이게 있어서 이제 원숭이를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을 발사하는 순간 원숭이는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총으로 이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원숭이를 이제 맞춘다 했을 때 총을 쏘는 순간 원숭이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총을 겨눌 때 애초에 처음에 총을 겨눌 때 이제 바로 원숭이를 겨누지 않고 약간 아래로 총을 겨눠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수평 높이에 같은 높이에 있는 이제 원숭이를 겨누어야 될까라는 문제를 이제 예로 많이 물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었는데요. 그림에서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소총을 겨누고 있는 리사가 이제 소총을 겨누고 있어요, 원숭이를요. 근데 소총을 겨누고 있는 리사와 원숭이 사이의 거리는 이제 꽤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굉장히 가깝게, 사진에 가깝게 돼 있는데, 근데 리사가 총을 이제 원숭이를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의 예시로 이제 소총으로 이제 원숭이를 겨누는 그런 예를 많이 들고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마 친구 여러분들도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나뭇가지에 원숭이가 앉아 있고 같은 높이에서 총으로 이제 원숭이를 겨누고 있어요. 근데 총을 발사하는 순간 원숭이가 이제 항상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총을 겨눌 때 원숭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총을 아래로 겨눠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같은 높이에 있는 총하고 이제 원숭이하고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숭이를 겨눠야 되느냐 하고서 이제 선생님들이 예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리사가 이제 원숭이를 겨눈다 하면은요, 리사는 이제 총을 겨눌 때 이제 원숭이가 밑으로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약간 아래로 겨누는 게 아니라 곧바로 같은 높이에 있는 소총으로 원숭이를 겨눠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총이 발사되는 순간 이 총알 역시 밑으로 이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단위 시간당 떨어지는 길이나, 아니면 원숭이가 이제 나뭇가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단위 시간당 떨어지는 길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숭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총알 역시 같은 시간만큼 같은 거리만큼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총으로 원숭이를 겨눠도 이제 땅에 떨어지는 원숭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 챕터 4의 이제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